연일 계속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의혹들, 궁금증이 풍부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인면수심의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결국 구속됐습니다. 아버지가 총으로 아들을 쏜 이 충격적인 사건. 당시 정황을 보면 아들만 해치려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유가족들의 입장도 나왔는데요. 지금 당시에 총알은 모두 4발이 발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들만 지금 현재 사망한 상태지만 아들을 포함해서 2명의 손주 그리고 며느리 그리고 며느리의 지인까지 모두 사망시키려는, 모두 죽이려고 했었다라는 유족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총기도, 사제 총기도 지금 3개를 가져갔다라고 최초에 보도가 됐었는데 3개보다 더 많은 양의 총기를 가져갔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주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완전한 계획 범죄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총기를 본인이 직접 사제로 만들어간 그 과정, 부품도 구매했을 것이고 사전에 총에 관련된 부품들을 가지고 이 아들 내외 집으로 이동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 부분 이미 오랜 기간 좀 계획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제 유족 측이 추가로 입장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바로잡을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기 위한 그런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가장 좀 눈에 띄는 지점은 아들만을 노리고 범행을 했던 것이 아니라 네. 지금 그 집안에 있었던 며느리 그리고 손자들에 대해서도 범행을 이어가려고 했는데 네. 이제 방문을 걸어 잠갔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었고 이 총기가 제대로 발사가 되지 않아서 불발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없던 것이지 사실상 무차별적으로 남아있는 그 방 안에 있었던 가족들에 대해서도 범행을 이어가려 했다는 것이 지금 유족 측의 입장이거든요. 네. 참으로 참담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유족 측의 입장은 다 죽이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제 총기당 이 총알을 한 발씩만 쏠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사제 총기도 5정을 가지고 올라갔다. 자신을 제외한 어린 손주들까지 포함하면 나머지 인원들이 5명이었기 때문에 5정을 가지고 올라갔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경찰 브리핑 한번 들어보시죠. 그 피의자가 그 구체적인 동기에 대해서는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동기라고 할 만한 부분이 현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피의자가 뭐 그런 말을 했다거나 뭐 소리를 질렀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관의 어떤 진술하는 과정에서 범행 동기로 알려졌던 게 최초로 가정 불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 불화와 관련돼서 기사들이 많이 나가자 유족 측에서 가정 불화는 아니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혼은 했지만 그리고 이혼한 것이 그 당시에 지금 사망한 아들이 어린 상태였기 때문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까 봐 이혼 사실을 숨겨왔고 그래서 아들이 성장해서 결혼해서 이제 독립하기 전까지 실제로 이혼은 한 상태로 그 가해자와 전처는 함께 살았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가정 불화 때문에 오랫동안 남편이 그러니까 가해자가 살인을 할 정도의 동기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게 유족 측의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게 가정 불화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 마치 뭐 그냥 서로 부부 싸움에서 그런 거 아니야? 쌍방과실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인데 실은 25년 전에 이미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사실혼 관계로서 계속 동거를 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일방이 상당히 어떤 헌신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한 부분이고 이제 아이들이 장성해서 그 사실을 알릴 수 있을 때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또 지금 현재 이혼의 정확한 이유가 아직까지 밝혀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대충 이제 뭐 어떤 남편 측의 책임으로 많이들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것을 가정 불화의 프레임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냥 하나의 일반적인 흉악 범죄이고 네. 계획 범죄이고요.
만에 하나 정말 그 남편 입장에서 가족에 대한 불만, 어떤 분노가 있었을지라도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고 이것이 불화라는 이름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이 가정 불화라는 표현은 우리가 자제하고 그냥 일방적인 남편의 살인 범죄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처와 그 가해자는 오래전에 1999년이었나요? 그때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25년 전에 이혼을 했고 이혼 사실을 지금 숨진 그 아들에게는 숨겨왔었고 그리고 아들에게 알려준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이라고 합니다. 그때 알려주면서 당부했던 게 이걸 아버지가 알게 되면 불편할 수 있으니 네가 우리가 이혼한 사실을 아버지에게 모르는 척해라 라고 당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나머지 가족들이 자신만 제외하고 다 내용들을 알고 있고 자신은 마치 소외되고 왕따된 그런 느낌을 혹시 최근에 알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건 아닌가라는 어떤 지적들도 있긴 하던데요. 이런 사건 좀 담당해 보셨을 테니까 어떤 동기가 좀 있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전반적으로 설명되는 내용을 보면 가족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피해자를 대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 감정선을 건드릴까 봐 이혼 사실도 비교적 최근에서야 실제로 아들에게 알린 것도 그렇고요. 네. 이 네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말라고 한 부분도 감정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굉장히 조심했다는 조심스럽다. 부분이 확인이 되거든요. 또 일각에서는 이미 20여 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 어떤 최근까지도 그러니까 아들이 결혼을 할 때까지도 장성할 네. 때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는 부분도 의아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가정은 사실 많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혼을 해도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요. 네. 자녀가 대학 갈 때까지 내지는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부부의 실질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어주자.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이후에 어떤 사실혼 관계로서 가족의 실체를 갖고 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다거나 이런 부분을 새로 주목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도 가족들이 굉장히 배려해오는 모습, 특히 범행 당일이 생일 잔치를 위해서 맞습니다. 모였던 거잖아요. 아들 내외가 이 피해자의 생일을 챙겨주기 위해 직접 본인의 집에 초대까지 할 정도면 가족들은 상당 부분 배려를 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자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심리적인 동기가 굉장히 비틀어진 상태, 어떤 적개감의 표출이라든가 전 부인에 대한 어떤 열등감에 사로잡힌 상태가 아니었는가 이런 예측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족들은 그 가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배려한다고 했지만 또 가해자가 느꼈을 때는 이게 또 불화라고 느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어쨌든 적어도 그 유족들 입장에서는 전혀 가정 불화는 없었다라고 현재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피의자에게 가해자에게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물론 경찰은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지는 않고 있는데 경찰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총기 관련 전과는 없고요. 그 다음에 정신병력도 역시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총기 관련이 아니더라도 전과는 있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주치 상태도 아니었고 저희가 마약 간이 검사도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역시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자, 성범죄 전력이 있다라는 보도가 있고 경찰은 얘기해 주진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족들의 입장문을 보면 임주혜 변호사님, 그 피의자 그러니까 가해자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 사건과 그 이혼의 사유가 겹칠까요? 뭐 여러 가지 추측만 가능한 상황인데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이혼하기 1년 전쯤에 이제 성과 관련된 그런 범죄, 강간치상 같은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네. 물론 경찰 측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추가적으로 관계가 필요해 보이지만 이 사실관계만을 지금 맞다고 놓고 보자면은 어쨌든 이혼의 사유가 지금 피의자, 가해자에게 있었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실상 지금 거주하고 있었던 집도
전처명의의 집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계속해서 최대한의 배려를 해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가해자, 피의자는 굉장히 비뚤어진 마음을 오랜 기간 동안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부 전문가들은 이혼한 이후에 전처가 승승장구했던 그것도 배경이 됐을 거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함께 보시죠. 자, 전처는 CEO, 아들은 대표가 됐는데 아버지는 무직, 열등감이 폭발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999년도에 성폭행 처벌받은 이후에 이혼, 전처 명의 아파트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었고 이웃 주민들은 관리비 자주 연체했다라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아마 열등감으로 작용했고 분노의 어떤 시작이 됐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사님 평론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점에 영향을 미쳤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뭐 근본적인 원인은 갈등이겠죠. 네. 갈등이 이제 이 배우자와의 갈등인 것인지 아니면 또 아들과의 갈등인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갈등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우리 앞서 우리 윤준진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물론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어쨌든 그런 걸 파악하는 정신적인 여유가 없을 정도로 너무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네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 자식간 아닙니까? 근데 이제 자식을 이렇게 해했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지 않고 네. 하여튼 이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